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입니다. 저는 현재 가슴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오늘 2026 새로운 해에는 어떤 트렌드가 가슴 성형 시장을 이끌고 또 어떤 내용들이 가슴 성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지 트렌드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비욘디 채널에 이제 나온 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가슴 성형 최신 논문 리뷰 및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가슴 성형하면 무조건 크게 하는 게 굉장히 트렌드였죠. 크게 할수록 좋다. 뭐 거거익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보는 큰 가슴이 항상 이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율, 하모니, 그러니까 어깨 너비라든지 골반,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맞춰서 성형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신체 사이즈를 먼저 설명하고 저에게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키, 몸무게,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많이 주시는데, 이것처럼 예전에는 사이즈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신체에 맞게 성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논문 리뷰를 위해서 좀 논문들을 리뷰했는데, 제가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논문들 리뷰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논문 리스트들을 보시고 좀 더 검색을 해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슴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브라질입니다. 우리나라는 1 년에 약 한 20만 명, 2만 명 정도가 가슴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위 안에 순위권에는 못 들었지만 브라질, 미국, 그리고 의외로 인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가장 가슴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든가 숫자, 그 이제 케이스 수는 해외가 많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이제 하는 입장으로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해외에서 이제 연구된 결과를 보고 저희 이제 임상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아이삽스라고 해서 국제 성형외과 학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베이스로 항상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올해 5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이삽스 학회에서도 이제 뭐 어떤 가슴의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하고 해외 의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2026년 핵심 트렌드를 세 가지로 우선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 내추럴리즘, 즉 환자분들이 수술을 했는데 꾸안꾸처럼 수술을 한 듯 안 한 듯 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누웠을 때 그리고 만졌을 때 촉감도 부드러워서 마치 성형하지 않은 것 같은 가슴을 보여주는 게 하이퍼 내추럴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혹시 마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각 병원들마다 뭐 요즘에는 다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지만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게 또 2026 년에 트렌드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예전에는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회복을 빨리 하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외, 특히 유럽에서 이런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이퍼 내추럴리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이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트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일상으로 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세션별로 오늘 내용을 7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형물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보형물의 표면은 왜 우리 몸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보형물이 우리 몸에 어느 층에 들어가야 좀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셨으면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술이라고 해서 보형물 그리고 지방 이식을 같이 겸해서 하는 가슴 성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많은 분들이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면 다 빠진다는데요. 뭐 "얼굴에 지방 이식을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생착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최신 논문 리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럽에서는 이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기 위한 회복 시스템이 잘 연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RAS라는 시스템, 수술 후 회복 향상을 프로토콜을 어떻게 해외에서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AI 3D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슴 성형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소개된 프리저베 수술 방식이라든지 미아라고 해서 겨드랑이 절개로 해서 가슴 내부를 확장시켜서 보형물을 넣는 방식,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형물 표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은 이제 외피인 표면하고 그다음에 내에 젤이 이루어져 있고, 표면이 어떻게 보면 가슴 내부의 조직하고 가장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형물 회사별로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표면이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될 경우에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을 보시면 지금 뭐 엘러간 스무스, 모티바 실크, 모티바 벨벳 이렇게 보시면 표면에 뭔가 평평하거나 뭐 입자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회사별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그 표면이 다르게 그 전자현미경상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 지금 이제 보형물이 나오고 나서 계속 그 표면과 신체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온 기사의 제목을 제가 땄었는데, 원래는 이제 거친 텍스처, 우리 그 표면이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우리 예전에 목욕탕 가면은 이태리 타월같이 뭔가 거친 표면의 보형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 거친 표면을 많이 사용했냐면, 스무스, 표면이 맨들맨들한 보형물보다는 텍스처 타입이 좀 더 구윤 구축률을 낮춘다. 그리고 그 우리가 누웠을 때나 옆으로 사이드로 인제 모양을 그 자세를 바꿨을 때 모양 변위가 덜 온다고 했기 때문에 텍스처 타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물방울 보형물이라는 인제 위에가 평평하고 아래가 좀 볼록한 디자인의 물방울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매끈매끈한 보형물의 그 재질을 쓰면은 축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텍스처 타입을 사용해서 물방울 보형물이 그 12시 하고 6시 방향에 축이 딱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텍스처 타입을 보형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처 타입 보형물이 이제 보형물 관련된 림프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는 다 리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림프암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스무스 타입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FDA에서 텍스처 타입을 금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스무스 타입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형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많은 그 성장 인자와 그 치유 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첫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그다음에 일 주일, 한 달 동안 어 단백질부터 해서 중성구, 그리고 림프구, 그리고 섬유 모세포, 그리고 콜라겐 세포들이 모여서 보형물을 감싸게 되는 게 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막의 반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가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막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막은 단백질 흡착,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치유하기 위한 단백질이 왔을 때 달라붙게끔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했을 때도 보형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형물을 주변에 싸고 있는 피막의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스무스 타입을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표면이 거칠면은 그 우리 몸하고 맞닿아 있는 표면적 넓이가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자들이나 단백질이 그 틈 사이로 많이 자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타입이나 나노 입자 아니면 4 마이크로 입자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입자 자체가 달라붙을 수 있는 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한 구형 구축의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마크로 텍스처 그다음에 마이크로 그다음에 맨들맨들한 스무스가 있는데 현재는 스무스 인체 자극이 가장 적기 때문에 스무스를 쓰고 있고 스무스 보형물 사이에서는 아직 BIAACL 그 림프암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 층은 총 3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 대흉근 여기 근육을 보시면 우리가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 그 갑바 근육이라고 하죠. 대흉근 밑에 보형물이 있는지 아니면 대흉근 위에 보형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막 밑으로 있느냐에 해서 근막하 그러니까 근막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근막 위에 있으면 이 우리가 모유 수유하게 되는 유선 조직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하라고 해서 총 3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그 층은 우선은 이중 평면이라고 하는 위에 부분은 근육으로 덮여 있고 아래는 근육이 덮여 있지 않은 이 포켓과 그다음에 근육 위에 근막 밑으로 있는 서파샤리라고 합니다. 근막 밑에 있는 포켓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전에는 이제 이중 평면으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중 평면으로 왜 수술을 많이 했냐면 그 이제 보형물 자체가 그 구형 구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구형 구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 근육이 한 번 더 보형물을 위에서 눌러주는 게 모양상 좀 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줬고 그다음에 그 통계상으로도 구형 구축률이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형 구축이 이제 파라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좀 활발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다임이 바뀌면서 또 그리고 보형물 자체가 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형물이 좀 구형 구축률을 많이 일으켰지만 지금은 보형물이 어느 층에 들어가도 크게 구형 구축률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 파라다임이 좀 많이 어 변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인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어떤 분은 이중 편면으로도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근막하로도 많이 하시는데 새로 나온 논문들 2020년 이후에 그 4 마이크로미터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근막 밑으로 많이 좀 이동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에는 없지만 유방암을 그 가슴 수술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유방암 그 유병률이 좀 더 낮은 논문이 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라이 검사를 한다든지 의사의 문진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수술을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의사를 만날 빈도수가 더 높겠죠. 두 번째는 면역 감시 체계가 좀 더 활발해집니다. 우리가 보형물을 놓고 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그 우리 몸의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면역 세포들이 한번 공격받은 것처럼 긴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쪼끔 발생하려고 할 때 그 암세포들을 공격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유방암의 확률적 이 유병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최신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형물로 가슴수술을 하면은 유방암이 높아지지 않나요?"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유방암 가슴 성형을 한 그룹 그리고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하지 않은 그룹보다는 한 그룹이 유방암의 유병률이 낮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보니까 만족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사이즈, 모양이 아니라 자존감이나 삶의 질 같은 지표도 같이 보이던데요. 가슴 성형이 정신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신 연구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슴 수술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 가슴 수술로 인해서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설문조사를 이제 나라별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미적인 기준은 당연히 이뻐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브레스트 이제 설문조사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학회에서 보면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성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다 높습니다. 만족도는 높은데, 아까 이제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할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장기적인 만족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깨 사이즈라든지 허리의 강도, 내가 허리에 평소에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보시고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 보고 있었던 슬라이드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모든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넣었었는데, 보통 이제 필라테스는 선생님, 요즘 필라테스나 요가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골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기 종목의 이제 운동 선수분들도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근육을 건드리거나 근육을 강하게 감싸게 될 경우에 운동 시에 좀 퍼포먼스에 지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좀 활발하신 분들은 살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근육 밑에보다는 근육 위로 배치를 시켜서 가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세상님께서 "마르면 보형물 모양이 더 티 난다고 하는데 스무스 타입이 이런 경우에 더 불리한가요?" 마르면 스무스 타입, 텍스처 타입 상관없이 둘 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BMI를, 보통 우리가 이제 말랐다라는 기준이 BMI가 18.2 포인트인데, 18.2 포인트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좀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가슴 주변부를 감쌀 수 있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티가 나지 않는 사이즈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근육 밑으로 넣었었는데 근육 위로 올릴 수 있었던 보형물에 어떤 발전이 있었길래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이제 MIT 교수님들 중에서 로버트 랭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우리가 인제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보다 특허가 많은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각 표면의 파티클 사이즈별로 그 이제 세포 실험을 했습니다. 배지에다가 세포가 얼마나 자라고 그다음에 뭐 박테리아가 얼마나 붙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실험을 해 보니까 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에 굉장히 세포 증식이 적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박테리아든지 아니면 단백질로 인해서 섬유 세포 증식이 굉장히 적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형물 중에서 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로 되어 있는 보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의 마켓으로 이제 진입으로 인해서 현재는 근육 밑이든 근육 위든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문인데, 보형물의 표면이 호스트,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사람 몸에서의 면역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어 보형물 표면에 포어, 그러니까 입자 구조가 작을수록 조직의 부착과 캡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구형 구축률이 낮다라는 게 최근 논문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아까 저 질문도 주셨지만 근막하로 했을 경우에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 초중 표준 체중이 아니고 또 되게 마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BMI가 뭐 17, 16 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변부가 주름이 보이는 리플링 현상이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체 쪽에 여기가 살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슴골 쪽에 뼈가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중 편면도 마찬가지인데 살이 빠지면 가슴 수술에는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프리저베라는 방식은 풍선으로 공간을 넓혀서 파는 방식인데, 프리저베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대 바깥쪽에 가슴을 이제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인대도 인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늘어나면 모양이 좀 변형이 올 수 있다. 그것도 인제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환자분 사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좀 환자분 사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보시면 가슴골 자체가 한 6 센치, 7 센치 정도로 굉장히 많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가슴 라인은 빨간색 라인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공간을 틀 부분을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방을 뽑아서 주변분을 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다 디자인을 해서 어 지방 이식할 부분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이 예전보다는 되게 많아졌고, 최근에 또 나온 논문들 뭐 여기 밑에 보면은 스포르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마르코 스포르자 선생님이 2021년 에스테틱 서저리 저널에 이제 논문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하면 좀 더 마스킹이 되고 좀 가슴골 쪽에 볼륨을 좀 더 높여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름나기 중이라는 분이 "요즘은 수술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수술 시간이 이제 딱 메스가 들어가는 시간부터도 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마취가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정신을 잃고 마취 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대략 제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까지 다 하고 나면 대략 1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취 시간 포함해서요. 그래서 10 시에 수술이 들어가시면 한 11 시쯤에 환자분이 방에서 눈 떠서 11 시네?"라고 하시는 경우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취 시간 빼고 그다음에 소독하는 시간 빼고는 얼마나 걸릴까요? 뭐 수술 타입에 따라 다르고 절개 부위에 따라 다른데, 대략 한 30 분, 뭐 길면 한 4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2 시간, 3 시간 정도 걸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 프로세스가 항상 일정하고 수술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좀 표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시간이 짧으면은 뭐가 좋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마취 시간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좀 더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수술 과정이 표준화된다는 거는 수술 중에 중간에 이제 좀 뭔가 어긋나지 않게 항상 일정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있는데, 이분 보시면 가슴골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위쪽 볼륨이 또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하층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지방 이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얇은 연부 조직, 그러니까 살이 얇을 때 좀 더 패딩 효과를 해 주는, 우리가 뭐 내장 우리가 껴입고 추운 날씨에 입는 것처럼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부나 가슴골 쪽에 볼륨을 좀 더 충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곽, 그다음에 리플링, 그다음에 가슴골,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방 생착, 그러니까 지방을 넣었을 때 다 빠질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번 달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나온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사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인데 3년 동안 환자분들을 내원할 때마다 MRI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슴 내부에 지방 이식을 하고 몇 cc가 이제 빠지다가 어느 정도 멈출 거 아니에요. 그게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생착이 되는지에 대해서 덴마크에 있는 의료진이 3년 동안 어 처음부터 이 실험을 합시다. 이 연구를 합시다 해서 어 그 선별적으로 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후양적으로 어 한 3년 전에 했던 사람들을 뭐 데이터를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몇 명의 그룹을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한 건데, 제가 보여 드리면,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과연 얼마 정도 체중을 유지하는 게 몇 퍼센트를 생착률을 보일 것인가를 봤을 때 딱 기간이 8 개월입니다. 약 8 개월. 8 개월 동안 내가 만약에 46 킬로면 46 킬로를 쭉 유지를 했다 쳤을 때 46%의 유지율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 cc를 주입을 했어요. 100 cc를 주입했는데 8 개월 동안 46 킬로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면 100 cc 중에 46%가 생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방 이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다 하고 체중이 늘 시점에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방 이식하고 그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헬스장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BMI가 1이 증가했다. 숫자, 그러니까 몸무게가 대략 한 3 킬로 정도 증가하면은 57%가 증가했고, BMI가 2 증가. 근데 몸무게가 이제 BMI가 2 증가하려면 한 6 킬로에서 한 7 킬로 정도 쪄야 됩니다. 근데 가슴은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또 얼굴 살이나 뭐 다른 복부에 찔 수 있어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 이때는 85%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착률을 보이고, 만약에 이제 8 개월 동안 뭐 남자 친구하고 헤어졌다든지 좀 슬픈 일이 있어서 좀 살이 빠졌어요. 그럼 BMI가 1 정도, 뭐 한 3-4 킬로 빠지면은 유지 퍼센트가 22%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8 개월 동안 굉장히 잘 드시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또 댓글을 보니깐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출산 이후로 볼륨보다는 처짐이 더 신경 쓰여 고민입니다." 처짐은 이제 우리 주변 가슴 주변에 인대가 있어요. 쿠퍼 인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천막으로 치면 천막을 잡아주는 그 줄 같은 인대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인대가 처지게 됩니다. 우리 얼굴 인대도 처지고, 나이가 들면 가슴에 있는 인대도 처지게 되고, 또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될 경우에 가슴 주변에 있는 인대가 처지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모유 수유를 많이 하게 되면 가슴이 커졌다가 작아지기 때문에 또 인대가 처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볼륨이 빠졌을 때 보형물로도 쪼끔 충전하면서 올려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가슴 거상, 유방 거상이라는 수술을 해서 가슴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제 흉터가 유륜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살성 특성, 그러니까 흉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켈로이드 체질인지 아니면 비후성 반응을 잘 일으키는 체형인지 좀 보셔서 어 거상을 할지 말지를 성형외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시안 에밀리 님께서 "폐경한 50-60 대에도 가슴 수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평균 여성 수명이 한 85세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한 30대 40 대인 분들이 앞으로 한 100 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인제 평균 수명이 70 대였으면 그때는 딱 중간이 35, 40 정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치면 굉장히 되게 활발하게 사회 활동하고 직장 생활할 나이이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가면 50-60 대가 마치 예전에 30-40대 그때 그 뭔가 신체적인 조건이 될 거기 때문에 폐경이 왔다 하더라도 50-60 대도 가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슴 수술을 좀 더 일찍 접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 연령대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컨디션이 좋고 현재 건강하다면 좀 더 큰 사이즈를 넣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사이즈를 다른 작은 사이즈로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령대가 50-60 대여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 아니면 고지혈증과 같이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내과 선생님과 함께 좀 컨트롤을 하고 가슴 성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나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지인 중 예전 수술을 받고서 재수술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신데요. 최근에는 이런 재수술이나 보정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나요? 효과 좋은 것들이 많나요?" 보통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사이즈 변경, 파열, 구형 구축, 비대칭, 처짐, 그다음에 어 모양 불만족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술의 이유가 뭔지를 그 담당 선생님 아니면은 새롭게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 병원 그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재수술은 첫 수술과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수술은 무에서 유로 만드는 수술이고 재수술은 있는 건물을 다시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짓는 느낌인데 우리가 재수술은 항상 그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뭐부터 수정을 할지. 예를 들어서 사이즈만 교체할 건데 사이즈만 교체하면 되는데 괜히 뭐 잘라서 올린다든지 이런 어 부가적인 수술을 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가 어디서 불만이고 내가 어떤 초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재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선생님과 상의 후에 계획을 짜야 좀 더 100 점에 가까운 재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께서 체중 변화가 심한 경우 외적으로 보이는 게 차이가 심할까요? 가체중인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요? 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슴 수술을 다이어트를 완성을 하고 수술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일 주일에 한 5 분에서 많으면 10 분까지 이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체중하고 남들이 '이 사람 뭐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하는 가체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BMI가 한 25 정도 인제 굉장히 좀 약간 통통한 편이시면 우리가 가슴 사이즈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수술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추제형이면 굉장히 덩치가 클 거 아니에요. 그 덩치의 큰 상태에서 비율에 맞춰서 사이즈를 맞춘다고 하면 저는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어 이제 가슴수술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쪼끔 인제 덩치가 있으신데 나중에 한 8 킬로 10 킬로 뺄 걸 생각해서 거기에 포커스해서 가슴 수술을 한다면 오히려 가슴 모양이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목표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성분이 오셨을 때 그 다이어트 플랜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플랜을 운동과 식이요법을 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뭐 다이어트 약, 보조제 아니면 그냥 먹는 거에만 의존하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과연 이분이 다이어트 성공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다음에 가슴 플랜을 짭니다. 왜냐면 가슴 수술은 언제든지 해도 돼요. 수술 뭐 다이어트 전에 하셔도 되고 후에 하셔도 되는 거고 또 수술 한번 하시면 적어도 10 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은 게 가슴 수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 이분이 과연 성공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을 하고 그분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굉장히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방 생착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I가 2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지방 이식을 한 양의 85%가 유지가 되고 1은 57%, 체중 유지가 그대로 됐다면 46%, 그다음에 BMI가 1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22%로 확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깡마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cc의 지방을 넣었어요. 과연 그게 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우리가 이제 물컵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물컵이 뭐 한 맥주 잔 정도만 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문 이제 생착 그러니까 지방 생착률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 보면 그 이식 수용 부위의 부피 비율과 이제 그 이식하는 그 양의 1대2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맥주잔 하나 정도의 내가 지방량이 있다면 맥주잔 2개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차 수술을 했을 때 지방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1대2 비율로 그다음 수술해서 지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더 늘린다고 더 증가하진 않지만 우선은 2대1 비율까지 늘어났다.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술과 회복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유럽에서는 ERAS,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라고 해서 수술 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수술한 것 같지 않은 좀 편안함을 가질까에 대한 논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기준으로 수술 전의 과정, 그다음에 수술 중의 과정, 그리고 수술 후의 과정을 잘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잘 지긋하게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면 항불안제 같은 약을 좀 복용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만약에 수술 전날에 불안해서 잠을 너무 못 자요. 그런 분들이 한 저희가 10명 정도 수술을 하면 두세 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인제 그 미국 의사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해줘 갖고 좀 들은 건데, 그 레드 와인을 뭐 한 잔을 드시면 안 되고 한 반 잔 정도를 살짝 드셔서 쪼끔 잠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하고, 뭐 수면제를 복용하셔서 멜라토닌이나 뭐 이런 약을 통해서 또 수면을 청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불안과 통증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중에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긴 합니다. 수술 중에 굉장히 이제 방리 공간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섬세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 중간에 출혈이 적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에는 최근에는 수술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섬세해졌어요. 예전보다는 이제 좀 덜 파괴적이고 가슴 근육이라든지 유선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방식들이 생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출혈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상시에 항혈전제라든지 아스피린 아니면 뭐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그 보조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출혈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서 수술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피통도 차고 누워 있고 붕대 감고,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슴 수술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최대한 빨리 걷게 하고 빨리 그러니까 식사를 빨리 하게끔 하게 하고 통증에 대해서도 좀 빨리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인제 발표되고 있고, 최근에 자마지라고 해서 그 굉장히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이제 세계적인 저널인데, 여기서 ERAS 쓴 논문들을 메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썼던 논문들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 이 통증이나 고통이 적을지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에는 불안 조절, 영양 수액 최적화를 시키고, 수술 중에는 손상을 최소화, 그다음에 수술 후에는 조기 보행, 침대에만 누워 계시지 말고 얼른 빨리 걸으세요. 그리고 이제 막 수액으로 맞던 진통제보다는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기타 쪼끔 더 강한 진통제를 복용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수술에 대한 경험이,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었던 그 고통의 기억을 남기기보다는 '아, 내가 수술이라는 관문을 넘고 내 인생이 좀 더 바뀌었구나.'라는 경험을 줄 수 있게끔 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근막하 수술도 어떻게 보면 근육을 자르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통증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RS를 시행했더니 유럽에서는 우선 데이터가 나왔는데 입원 기간 자체가 단축이 됐습니다. 평균 한 1.88 일이니까 대충 한 이틀 정도 어 입원 기간이 짧아졌고요. 합병증, 뭐 출혈이라든지 통증, 이런 합병증이 좀 적어졌고, 환자분들이 좀 더 조기에 퇴원을 해서 보통 본인의 가족에 일찍 돌아가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AI와 3D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가슴 성형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가 메인인데, 크리살릭스, 벡트라, 그다음에 아브렐라라는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살릭스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크리스탈리스가 우선은 이제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됐고 지금 현재 보이는 제가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척추측만이 있으신 분인데 양쪽이 대략 한 79cc 차이가 있고 유두 기준으로 이제 그 앞으로 돌출된 정도가 7mm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을 저희가 이 사진을 3 장으로 촬영하고 유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3D 시뮬레이션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현재 저희는 이제 해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먼저 데이터를 보내드립니다.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이분들이 내 체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 파악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조금 깊은 이해와 수술 후에 어떻게 모양이 바뀔지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모든 상담에서는 이런 분석을 어 AI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어떤 모양이 예측될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고 어 최근에 나온 이제 그 한 업체에서 가슴 이제 수술의 방식을 쪼끔 새롭게 하는 접근법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인제 그 전기 소작술이라는 이제 내부를 이제 뭔가 열을 가해서 이제 공간을 많이 넓혔었다면 새롭게 나온 이제 미아 펌텍이랑 프리저베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압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리식염수에 그 마취용액 그리고 지열용액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중탄산염을 이제 믹스한 거를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메센트 용액으로 우선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수압으로 공간을 넓힌 다음에 풍선을 넣어서 어 그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구들을 보시면 좀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채널 세퍼레이터라고 해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고 그다음에 이 풍선을 공기를 주입해서 공간을 넓힌 다음에 최대한 좀 부드럽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 보형물 이거는 이제 인서터 이제 인젝터라고 하는데 다이슨 청소기 같이 생기긴 했지만 보형물을 여기에 넣어서 이건 겨드랑이 기준의 이제 수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넣게 되고 보통 이제 밑선 절개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프리저베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켈러 퍼넬이라고 해서 비닐 짤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짤주머니를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인제 쓰셨는데 이 수술은 모든 사람에 적용이 되진 않고 기존의 수술 방식을 할 수도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좀 좋은 저극증에서만 쓸 수 있고 아직은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아서 쪼끔 더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논문은 이것도 100 명의 환자를 선정을 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했고 여기에 보시면 찰스 랑케트 선생님이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인데 찰스 랑케트 선생님이 직접 저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더 만나 보실 수 있고 어 이 연구 자체는 신뢰가 있냐,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그룹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향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모여 놓고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들을 체크업을 하는 거고 IRB 승인 연구를 받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해도 되냐 마냐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우선은 3년 동안 전향적인 IRB 승인 연구를 토대로 100 명에 대한 어 연구를 하였고 구형구축률이 0% 그다음에 3년 동안이니까 좀 낮긴 하죠. 기간이 짧습니다 아직은. 파열이 3% 그다음에 감염이 파열이 0% 그다음에 감염이 0% 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전에 수술했던 것보다는 낮은 합병률을 보이긴 했는데 이 논문을 쓰신 저자분들이 좀 우선 기본적으로 가슴 수술을 좀 다 잘하시는 대가분들이어서 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 시간을 보시면 논문에 이 데이터는 다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2.8일 이후에 일상으로 복귀를 했고 운동은 20일 뒤에 가능했다 했고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는 넣진 않았지만 MRI를 찍었을 때 그 보형물 주변에 연부 조직 그러니까 인대라든지 그런 연부 조직이 아주 잘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리저베 그리고 미아 펌텍 방식은 근육을 자르지 않고 근육 위로 가는데, 보통 여기 이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유선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술을 하면서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유선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근막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가슴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각각의 이제 체형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의 수술 방식이 모든 거에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어 뭐 근처에 가슴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셔서 "내가 이런 모양을 원하는데 이런 모양이 가능할까요?" 라고 상의를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파시티, 포텐셜에 맞게 가슴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예전의 방식 뭐 이중평면, 그다음에 근막하, 유선화, 그리고 예전에 수술했던 전기 소작술도 저도 지금 또 사용하고 있고, 또 새롭게 나온 프리저베도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환자분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될 수가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의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6년 가슴 수술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수술을 뿐만 아니라 성형 수술은 매년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새로 나온 논문들을 같이 리뷰하고,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만나는 환자분들, 그리고 제 기존에 수술했던 환자분들께 또 좋은 그리고 알찬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비욘디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이었습니다. 또 봐요.